전라북도 고창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어느 날 주민들은 풍천장어 양식장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파헤치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과연 장어 양식장 아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신과 탐욕이 어떻게 가족의 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매 순간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니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오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신뢰가 얼마나 연약하고 사랑이 복수심으로 변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창을 뒤흔든 장어 양식장 뒤에 모든 비밀을 알기 위해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교훈이 가득한 다른 실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전라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고창군은 예로부터 풍천장어로 유명한 어업의 중심지이자 넓은 장어 양식장이 번성하는 곳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물은 풍부하며 사람들은 땅과 양식장에서 얻은 소산물로 근면하게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가족에게 장어는 그저 미끄럽고 잡기 힘든 생물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지역 시장에 팔리는 장어부터 해외로 수출되는 장어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어 양식 사업만으로 번듯한 집을 짓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심지어 새로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고창의 장어 양식장들은 붉은 주황색의 석양을 수면에 비추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양수기 모터 소리와 물결이 튀는 소리 사이로 현지 사람들은 이곳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전통적 가치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서 한 비극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르내리는 장어 가격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날씨로 인한 양식 실패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 즉 산산조각 난 가정,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진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8월,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고창의 공기는 덥고 건조했으며 시골길은 날리는 먼지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양식장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이 든 부부인 최 씨 어르신과 홍 여사가 힘없는 걸음으로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퀭했으며 마치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듯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딸 최서연이 한 달 넘게 아무 소식 없이 사라졌다고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서연은 32세의 여성으로 어린 아들 지훈의 어머니이자 성공한 장어 양식장 사업가 박민준의 아내였습니다. 홍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연의 사진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지훈을 안고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마치 이 세상이 오직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냥 떠났을 리가 없어요. 홍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애는 지훈이를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노부부가 사위인 박민준에게 연락할 때마다 그는 항상 같은 이유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다툰 후에 집을 나갔고 심지어 돈까지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서연이 이미 가족에게 무관심해졌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치기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홍 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 씨 어르신도 조용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늙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의심은 마침내 김진우라는 이름의 경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을 자주 다루어 온 수사관으로 차분하지만 세부 사항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건은 그저 금이 간 가정 문제, 지친 아내가 떠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수사관의 직감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이야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최 씨 어르신과 홍 여사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신고가 거대한 수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촌마을의 평범한 여성 실종 사건이 여러 인물들을 끌어들이고 비밀을 폭로하며 고창 사회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창의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더웠습니다. 경찰서 창문 너머로 여름바람이 수사관의 방으로 먼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김진우 경감은 노부부인 최 씨 어르신과 홍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어르신은 낡은 모자를 손에 꽉 쥐고 있었고 홍 여사는 손수건 끝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감님,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떠났다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이제 막 5살이 된 아들 지훈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어린 부드러운 미소는 홍 여사를 다시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예요. 아들을 두고 떠날 리가 없어요. 김 경감은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종자 신고를 처리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눈앞의 두 노인에게서 진정한 마음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고 서연의 남편 박민준이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수염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아 그는 삶의 무게에 지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쉰 목소리로 박민준은 장인, 장모에게 이미 여러 번 했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이 다툰 후 옷과 저축해둔 돈 일부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3자의 이름으로 태환이라는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그 후로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젊은 경찰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준이 배신의 희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감은 그리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내가 떠났을 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죠? 박민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경감님. 지훈이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길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의 고통의 무게를 더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어르신은 침묵 속에 고개를 깊이 숙였고 턱은 분노를 참느라 굳어졌습니다. 홍 여사는 서연의 사진을 꽉 쥐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물어봐요. 엄마는 왜 안 오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박민준이 만들어낸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경감에게는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말을 너무나도 잘 꾸며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막 아내를 잃은 남자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김 경감은 메모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서연 씨와 태환이라는 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전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김 경감은 그가 차분한 동작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를 막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는 심지어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경험 많은 수사관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젊은 경찰들은 여전히 공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경감님.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떠났다면 박민준 씨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김 경감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정돈된 이야기는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하는 법이지.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어르신과 홍 여사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 경감은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이미 써놓은 메모판을 노려보았습니다. 태환, 검은색 픽업 트럭.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 경감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방금 들은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고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후 최 씨 댁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지훈이는 플라스틱 공을 무릎에 안고 현관에 앉아 마을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의 순진한 질문은 항상 홍 여사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올 거야, 아가. 최 씨 어르신의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집 뒤에 마른 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딸을 잃은 것은 그가 겪었던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찾는 손자를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편 이웃들 눈에 박민준은 여전히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자로 비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식장에 가고 시장에 가서 수확물을 팔았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다니 안 됐군. 어린 아들도 있는데. 하지만 김진우 경감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도는 이야기가 너무 정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확인을 위해 그는 직접 박민준의 장어 양식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식장은 넓었고 탁한 물로 가득 찬 콘크리트 연못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양수기 모터가 시끄럽게 윙윙거렸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장소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박민준은 침울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전 결백합니다, 경감님. 그가 말했습니다. 김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놓인 작은 장난감을 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아이의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장난감은 마치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질문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정말 엄마가 도망쳤다면 왜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박민준 씨, 김 경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도망쳤다면 왜 다른 지역으로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곳으로요. 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경감님. 그녀가 이미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제가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김 경감의 머릿속에 경보를 울렸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남편이라면 보통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 경감은 사무실에서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는 최서연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물음표가 크게 붙은 태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은색 픽업트럭 목록도 확인했고 주요 도로 CCTV도 깨끗해. 전부 텅 비어 있어. 팀원 중 한 명이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서연 씨가 정말 떠난 걸지도 모릅니다. 경감님. 흔적을 잘 감췄을 수도 있죠. 김 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 사람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야. 거래 내역, 목격자, 뭐든지. 하지만 이건 제로야.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지. 그는 다른 측면, 즉 서연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은 희생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오랜 친구인 미영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미영은 긴장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누가 서연이가 다른 남자랑 도망쳤다고 말한다면 그건 모함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지훈이를 너무 사랑해요. 절대 아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영은 이어서 박민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늦게 귀가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심지어 다른 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자주 울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버티고 있었지만 사라지기 몇 주 전에 박민준이 변하지 않으면 지훈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 진술은 김 경감을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동기는 박민준에게 있다. 최 씨 댁에서 그날 밤 지훈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 종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여자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엄마랑 나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소박한 그림은 홍 여사를 흐느끼게 만들었고 김 경감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고창에 있었고 박민준은 그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미영의 진술이 접수된 후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진우 경감은 실마리가 한 사람, 박민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신은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경감은 교활한 남자가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이야기를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팀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희박하지만 가능성을 닫아두기 위해 태환이라는 이름을 계속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팀은 그가 직접 이끌며 박민준의 습관, 활동, 그리고 교제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감시했습니다. 감시 첫날 박민준은 양식장에서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걸었고 플라스틱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가끔 그는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며 정말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 그 슬픈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한 팀원이 그의 표정이 무표정하게
심지어 약간 안도하는 듯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들은 기록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다음 날들에는 더 명확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박민주는 종종 픽업 트럭을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팀은 그를 미행했고 그의 목적지를 발견했습니다. 고창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가라오케였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에는 그가 VIP 룸에 들어가 웃고 술을 마시고 22세의 젊은 여성 유미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경감은 그 보고서가 익힐 때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거야. 동기. 만약 박민준이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아내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더욱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김경감은 그 젊은 연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수진 순경에게 가라오케 손님으로 위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해.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줘. 그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거든. 김경감이 지시했습니다. 위장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수진은 실현당한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가라오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유미를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초기 대화는 가볍고 피상적이었지만 수진은 항상 친절했고 가끔 다른 손님들보다 더 큰 팁을 주었습니다. 몇 밤 후 수진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꾸준히 항상 유미를 선택했고 항상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작은 선물, 간단한 립스틱을 가져와 네가 마음에 들어. 넌 참 착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심은 유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언니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꽤 마신 후 유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자예요. 큰 장어 양식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수진은 숨을 참으며 놀란 척했습니다. 정말? 그럼 그의 아내는? 유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한테 질렸대요. 곧 제가 그의 아내가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멀리서 감시하던 팀에 의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박민준의 이야기에 금이 갔습니다. 대중은 그를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자로 보았지만 진실은 그가 떠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팀은 어시장에서 박민준이 사라지기 몇 주 전 서연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들었던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거친 말과 돈에 대한 고함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경찰서 화이트보드에 수집되었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이제 크게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그 아래에 김경감은 썼습니다. 동기, 다른 여자 돈. 감시 5일째,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박민준은 여러 개의 큰 자루를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높이 솟아올랐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원거리 카메라에는 자루의 내용물이 여성의 옷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간단한 신문에서 박민준은 그것이 아내의 낡은 옷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더 아파서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김경감에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남편은 그녀의 모든 옷을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의 가느다란 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김경감은 박민준의 게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준이 아내의 옷을 태우는 영상이 확보된 후 고창 경찰서의 수사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진우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붙여진 사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박민준은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라 주요 용의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 없는 확신은 추측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팀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3개의 조과교대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아침에 장어에게 먹이를 주는 습관부터 밤에 담배를 피우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때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더 자주 보였습니다. 장인, 장모나 이웃들 앞에서는 박민준은 여전히 슬픈 얼굴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과 더 솔직한 옅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가면은 점점 얇아졌고 김경감에게 그것은 그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편 이수진 순경의 위장은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가라오케를 찾아가 항상 유미를 동석 파트너로 선택했고 작은 관심을 보이며
인내심을 갖고 하소연을 들어주어 가끔은 소박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유미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빛나는 얼굴로 그녀는 자신이 박민준과 함께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으며 박민준이 집안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곧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척했지만 미소 뒤에서 그녀는 그 고백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준의 아내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가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팀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하는 이웃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참견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망설였지만 경찰이 사건을 진지하게 수사하는 것을 보고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최서연이 마지막으로 보인 밤, 그는 박민준의 집 방향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건이 심하게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진술은 수사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희생자의 실종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김 경감은 주변 환경을 통해 지훈이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퍼뜨려 박민준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정보는 마침내 정말로 그에게 들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자주 울고 심리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후 감시팀은 박민준이 더욱 불안해하며 침울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이상한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박민준은 손전등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뒤쪽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짙은 검은 물가에 오랫동안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고요한 수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곳과 자신을 묶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는 서성이다가 불안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경감에게 그 순간은 그동안 감춰왔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그 양식장 주변에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연결되기 시작했고 박민준의 게임은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원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모든 실마리는 박민준을 가리켰지만 김경감은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열쇠, 즉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유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젊은 여성은 박민준의 달콤한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남자는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 상담 친구로 위장해온 수지는 유미의 이야기들을 긴 밤 동안 들으며 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미의 마음속에 이미 작은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임무는 그 의심을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씁쓸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진짜라면 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가라오케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우울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러 주변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미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불안해졌고 용기를 내어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경찰이 감시하고 있어? 그 남자는 크게 웃으며 얕보는 투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뜬 소문이야. 듣지 마. 우리는 곧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메마르게 들렸고 처음으로 유미는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공식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루될까 봐 거부했지만 수지는 그것이 단지 일반적인 조사일 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망설이는 걸음으로 그녀는 마침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압박적이었습니다. 김경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미 씨, 당신은 젊은 여성이고 아직 미래가 창창합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당신을 큰 문제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당신도 그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티려 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김경감은 바로 말을 끊지 않고 단호한 문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그를 보호하는 데 동참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입니까?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쉰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밤중에 저를 불렀어요. 아내와 다퉜다고 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그저 장애물을 치웠다고만 말했어요. 김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장애물이라니 무슨 뜻이죠? 유미는 고개를 빠르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뒤쪽 연못 근처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땅이 새로운 흙더미가 있었어요. 다른 곳과는 달랐어요. 그날 밤 이후로 무서웠어요. 그는 항상 저에게 입 다물라고 강요했어요. 방은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유미는 계속 울며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김경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유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고백은 이미 방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마지막 밤, 박민주는 흙투성이었고 뒤쪽 연못 근처에는 의심스러운 흙더미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이나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깊이 묻혔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유미가 집으로 돌아간 후 김경감은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고창 시내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지만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곳, 박민준의 양식장 뒤쪽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미의 고백은 고창 경찰서 회의실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김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양식장 뒤쪽 연못이야. 박민준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장어 양식장을 수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여름 공기는 너무 건조해서 피부에 먼지가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차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속삭임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쁜 예감이 곧 드러날 것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팀은 즉시 경찰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연못가에 대형 양수기가 설치되었고 그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탁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수면은 조금씩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진흙과 비린내가 섞인 냄새가 점점 코를 찔렀습니다. 장어들이 탈출구를 찾아 뛰어올랐고 일부는 가장자리에 갇혔습니다. 높은 장화를 신은 경찰들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 긴 막대기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막대기가 꽂힐 때마다 들리는 철퍽하는 진흙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수사관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경감님, 여기 땅이 이상합니다. 모두가 즉시 모여들었습니다. 김경감은 허리를 숙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그쪽 진흙은 색깔이 달랐습니다. 더 푸석푸석했고 마치 새로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대기 끝이 단단한 물체에 닿았습니다. 툭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했고 진흙 속에서 썩어가는 밧줄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김경감은 즉시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돼. 내일 아침 완전한 감식팀이 투입될 거야. 그 구역은 즉시 특별 표시가 설치되었습니다. 밤이 내려도 위치가 계속 보이도록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멀리서 주민들은 더욱 웅성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입을 막는 사람도 있었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무언가가 그 양식장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한편 마을시장에서 박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쁘게 쇼핑하는 척했지만 감시팀의 눈은 그가 마치
자신의 생각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태도를 포착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양식장 마당이 이미 경찰 통제선과 조명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담배를 연달아 피워댔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의 공황에 빠진 시선을 가렸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서성였지만 양식장 구역으로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내일이면 진실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고창 마을은 다시 북적였습니다. 새벽부터 주민들은 경찰 통제선 뒤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며 속삭였습니다. 밤새 조명으로 밝혀졌던 양식장은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장어 연못이 아니라 한 달간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품고 있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감식팀이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일부 빠진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진흙을 뚫고 나아가며 무거웠습니다. 흙과 비린내가 섞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못가에서 김 경감은 굳건히 서서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작업해.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해. 발굴은 전날 밤 표시해둔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흙은 천천히 파헤쳐졌고 추가 조명이 비춰졌습니다. 모든 층은 카메라로 기록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삽질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부는 나타날지도 모르는 것을 볼까 두려워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날 밤 잠깐 보였던 벽돌층이 이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낡아 빠진 밧줄 매듭이 진흙에서 튀어나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천 조각이 나타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멈춰. 감식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서서히 두꺼운 진흙에 덮여 있었지만 사람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조차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건조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체적 신호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정황은 이미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그동안 사라졌던 최서연의 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안 됐다. 시신은 즉시 특수가방에 쌓여 연못 밖으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감식팀은 소리 없이 오직 신중함 가득한 움직임으로 일했습니다. 특수차량이 시신을 추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그날 밤 발굴 결과를 담은 사진들이 큰 화면에 투사되었습니다. 벽돌, 밧줄, 천조각, 그리고 발견된 시신, 모든 팀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경감은 앞에 서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로 박민준의 게임은 끝났어. 내일 신문을 진행한다. 그에게 더 이상 거짓말할 여지는 없어. 한편 구치소에서 박민준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텅 빈 벽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자백 없이는 경찰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진실이 자신이 예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양식장 바닥에서 이미 나타나 자신을 영원히 가라앉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고창경찰서의 신문실은 고요했고 오직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얀 조명이 방 중앙의 쇠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침착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기대에 앉았고 김경감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을 때 심지어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박민준 씨, 김경감이 책상을 당기며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습니까? 박민준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그렇죠. 감옥이 편할 리는 없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뭘 물어보시려고요? 제 아내가 떠난 건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김경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박민준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작은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 침묵은 박민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몇 분 후 김경감이 말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서연 씨가 사라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말했잖소. 박민준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고 짐을 챙겨서 나갔소. 내가 일어났을 땐 이미 없었소. 끝.
김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남겨두고 아무 흔적 없이 떠났다? 박민주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나한테 질린 거요. 그건 그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오. 김경감은 노트를 덮고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식장에서 건져 올린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이 당신 양식장 바닥에서 발견된 겁니까? 박민준은 흘끗 쳐다보고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 천은 누구 것일 수도 있어. 내 양식장 옆으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니까. 난 모르오. 김경감은 반응하지 않고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밧줄에 묶인 벽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 이런 매듭이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겁니까? 박민준은 침을 삼키고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요. 사람들이 양식장에 아무거나 버리니까. 김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이 꿰뚫는 듯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발견된 사람의 시신 사진이었습니다. 알아보기 힘들게 변했지만 박민준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고 호흡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건 그녀가 아니야. 저게 서연이라는 증거는 없어. 김경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도 있습니다. 유미 씨가 그날 밤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 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새로운 흙더미 근처에 있었죠.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겁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들고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자기 살려고 하는 거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어.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경감은 말하지 않고 날카롭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압박적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반복적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김경감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 박민준. 계속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양식장은 그럴 수 없어. 양식장은 이미 말을 했고 당신 아내 서연은 우리 손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어. 남편 자신에 의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가라앉혀진 채로 말이야. 그 말은 강하게 밝혔습니다. 박민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단어가 끊겼습니다. 나는. 김경감은 천천히 일어서서 모든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거짓말은 진실을 미룰 뿐 절대 지울 수는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박민준은 마치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사진들과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벽에 금이 갔고 그는 자신이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신문 다음 날 밤, 박민준은 감방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는 좁은 공간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양식장에서 나온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짙은 진흙과 서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은 불가능했고 아침에 그는 헝클어진 모습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실에 김경감이 서류철과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박민준은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지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군. 김경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옥이 불편해서인가? 아니면 서연 씨의 목소리가 계속 당신을 괴롭혀서인가? 박민준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난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피했습니다. 김경감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이 방을 채우도록 내버려두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초기 감식 결과가 나왔소. 시신을 묶고 있던 밧줄은 당신 창고에 있던 뭉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붙어있던 천은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과 일치하오. 박민준은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우연이오. 당신들은 그냥 이유를 찾고 있는 거요. 김경감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까? 목격자는 그날 밤 당신을 봤고 증거는 당신 양식장에 있고 시신은 발견됐소.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박민준은 저항하려 턱을 꽉 다물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나
나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소. 김경감은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야기해 보시오. 박민주는 침을 삼키고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퉜소. 그녀는 내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비난했소.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라고 했소. 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쳤소. 그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소. 그 순간 나는 패닉에 빠졌소. 이웃들이 알까봐 두려웠고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소. 그는 잠시 멈추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소. 도움을 청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덮어버렸소. 나는 그녀의 몸을 묶고 추를 달아서 양식장에 가라앉혔소. 물과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줄 거라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오만함은 사라지고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김경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박민준. 하지만 묶고 돌을 달고 가라앉히는 것, 그건 의식적인 선택이었어. 그건 순간적인 패닉이 아니라 결정이었어. 박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 손으로 내 가족을 망쳤어. 유리창 너머로 수사팀은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습니다. 그 자백은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경감은 일어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실은 쓰라리지만 결국 항상 이기는 법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양심에게는 그럴 수 없어. 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흐느꼈고 그의 몸은 의자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를 덮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유지했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민준의 집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붉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아이의 옷을 쥐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라오케에 가는 거 알아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준은 막 귀가한 참이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그 비난을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뜬소문 듣고 그러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서연은 일어서서 그녀가 좀처럼 보이지 않던 용기로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당장 우리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그 말은 박민준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도전받고 창피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거친 동작으로 그는 아내를 밀쳤습니다. 서연의 몸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그 충돌 소리에 박민준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기절했는지 아니면 이미 숨이 멎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패닉이 즉시 그를 지배했습니다. 어떡하지? 그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웃들, 잠들어 있는 아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창피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보다 컸습니다. 그는 서연의 몸을 창고로 끌고 가 작은 불을 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밧줄 뭉치와 오래된 벽돌 더미에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아내의 몸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매듭 하나하나를 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생각은 두려움에 지배당했습니다. 깔끔하게 덮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벽돌은 추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그는 그 몸을 양식장 가장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물은 고요했습니다. 소리 없이 박민준은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그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창백하고 조용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멈추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더 강했습니다. 마지막 밀침으로 몸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고 이내 잠잠해지며 방금 일어난 일을 숨겼습니다. 박민준은 굳은 채 서 있었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방금 비밀을 제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파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박민준에게 진정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양식장을 지날 때마다 그는 서연의 눈이 물 아래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짓 이야기, 가짜 눈물,
그리고 버림받은 남편의 역할로 그것을 덮으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밤의 결정이 자신의 삶의 길을 영원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준의 자백 소식은 고창의 여름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나온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거의 모든 구석, 커피숍에서부터 시장까지 박민준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가장 큰 장어 양식장 주인으로 존경받던 그의 이름은 이제 치욕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시장의 한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행사를 자주 돕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잔인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 말을 들은 한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연이가 불쌍하지.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남편 손에 그렇게 가다니. 최 씨 댁에서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시신이 아직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딸을 찾았어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어린 손자는 단지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고 그의 순진한 질문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고 눈물을 참게 했습니다. 한편 박민준의 가족은 심한 압박을 겪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가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동생은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고요했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이웃들의 속삭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애 때문에 함께 무너졌어. 어머니가 힘없이 누워 신음했습니다. 왜 그 애는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만큼 잔인했을까? 마을이장은 즉시 지역 유지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이 마을을 분열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희생자의 아이는 계속해서 지원받아야 하고 박민준의 죄는 그 자신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박민준 가족의 양식장에서 장어를 사기를 꺼렸습니다. 양식장 인부들은 연루된 것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하나둘씩 그만두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양식장은 이제 텅 비었고 그물은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이 모든 동요를 알고 있던 김경감은 최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희생자의 부모와 함께 앉아 그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했지만 사위가 그럴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김경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서연이는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마을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고 마치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양식장 근처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고 특히 서연의 귀신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예배 후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탐욕에 지배당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재산, 양식장, 지위, 그 어떤 것도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아 우리 마을에 더 이상 제2, 제3의 서연이가 없도록 합시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 돌아가 가족을 더 꽉 껴안았고 어떤 이는 서로 존중하도록 배우자에게 용기 내어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상황을 지켜본 김경감은 해 진녘에 마을 길가에 섰습니다. 그는 최 씨 대기 조문객으로 가득 차고 박민준의 집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이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물결처럼 퍼지는 사회적 상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쓰라리지만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아침부터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좌석은 이미 꽉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연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왔고 어떤 이들은 단지 마을을 뒤흔든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민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은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마치 저항할 힘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다른 한편에 서연의 가족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고 강해지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에 대한 살인 형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그날 밤의 다툼부터 양식장 바닥에서 서연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경위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박민준의 창고에서 나온 동일한 밧줄, 희생자의 옷, 피고인이 옷을 태우는 영상, 그리고 타격 및 목 졸림 흔적을 보여주는 감식 결과를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습니다. 한 이웃은 서연이 남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자주 하소연했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을 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양식장 인부는 서연이 사라진 후 박민준이 옷을 태우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감시 영상도 상영되어 박민준이 옷을 태우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방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유미가 소환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아내를 떠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연락했는데 매우 당황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짧았지만 박민준이 비극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서연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강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판사는 박민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입니까? 박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논골을 마쳤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라 저희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의 범행은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수사를 오도했으며 그가 보호해야 할 아내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그 무거운 구형에 놀라 숨을 참았습니다. 재판부는 수기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긴 침묵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판사가 확고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사실, 증인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을 고려한 후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계획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선고되는 형량은 사형입니다. 의사봉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고함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고 박민준의 가족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축 늘어졌습니다. 박민준 자신은 그저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참석했던 주민들은 감정이 가득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며 안도했고 일부는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남자가 그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석에서 끝을 맺어야 했다는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법원은 단지 한 남자에게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숨겨도 범죄는 결국 드러난다는 쓰라린 교훈을 사회 전체에 남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마을의 삶은 즉시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여전히 언급되었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존경받던 남자가 그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석에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때 박민준의 자랑이었던 장어 양식장은 이제 버려졌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접근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가족은 침묵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고 아버지는 누구와도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동생은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도시로 전학 갔습니다. 한때 북적였던 집은 이제 고요했고 문은 더 자주 닫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서연의 가족은 슬픔에 잠겼지만 버텨내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어린 손자에게 사랑을 쏟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며 기도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몇몇 밤에는 악몽 때문에 울며 깨어났고 혼자 자기를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온전히 갖지 못한 평온을 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김경감은 여러 번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서연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내어 어린아이와 함께했습니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 말은 소박했지만 거의 부서질 뻔했던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지역 유지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아이의 교육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방향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주민들도 차례로 기부금을 냈습니다. 어떤 이는 노동력을 제공했고 어떤 이는 학비를 약속했습니다. 서서히 공동체 정신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어른들은 양식장을 지날 때 빠르게 걸었고 아이들은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돌았지만 종교 지도자는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유령이 아니라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탐욕과 분노입니다. 김경감 자신은 더 이상 양식장 가장자리에 자주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이 이미 밝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간직한 것은 아무리 숨겨도 범죄는 결국 드러나고 사랑과 충실함은 지켜져야 할 것이지 배신당해서는 안 된다는 성찰뿐이었습니다. 김경감에게 이 사건은 단지 법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혹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서로를 지지할 때 가족과 사회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고요한 마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는 정말 쓰라리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쓰라림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야. 박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마침내 길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한 남자는 자신의 탐욕과 분노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참을성 있고 충실했던 한 여성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도 그 비극으로 인해 영원히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무리 정교해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박민준은 한때 버림받은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며 거의 모든 사람을 설득할 뻔했지만 현실은 결국 길을 찾아냈고 그 가면은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짓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분노에 지배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배웁니다. 한 번의 밀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박민준이 자제하거나 평화로운 길을 찾았다면 어쩌면 서연은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 그들의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자랄 것이며 마을은 치욕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통 뒤에는 작은 빛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 서연 부모의 기도, 그리고 김경감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은 선함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사회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려 노력합니다. 남겨진 어린아이는 이제 공동의 지원 속에서 자랍니다. 마치 마을이 서연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로 합의한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관한 것, 즉 가족을 어떻게 지키고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며 모든 걸음에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선택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비록 어렵더라도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재산과 지위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과 정직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도록 함께 나눕시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박민준과 서연에 대한 긴 이야기를 따라온 후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모든 이야기, 특히 비극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이야기 속 인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 질투 또는 욕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우리를 끝없는 후회 속으로 빠뜨리는 충동에 굴복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 박민준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욕망과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결혼이 단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남편이 단지 생계를 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아이, 명예,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여러분, 그 실패로부터 배웁시다. 가정생활에서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의견 차이 없이 항상 조화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서로를 해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하물며 생명을 앗아갈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며 용서하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배우자를 소홀히 하고 일에 바쁘고 바깥 세상에 바빠서 집에서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가족은 우리가 돌아갈 곳, 평온을 찾는 곳, 진심 어린 기도를 받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한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봅니다. 박민주는 거짓 이야기로 거의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무리 커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점차 그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작은 거짓말을 합니까?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직장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거짓말은 언젠가 큰 문제로 자라날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항상 정직하게 말하도록 자신을 지킵시다. 청취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또한 한 여성의 강인함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했고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고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도 큽니다. 아직 어머니가 계시거나 현재 부모인 우리는 성찰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겼는지, 진심으로 주어진 희생에 보답했는지, 이 이야기에 남겨진 어린아이도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버지는 자신의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지만 부모의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아이들, 심지어 주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물어봅시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삶은 짧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낭비하지 맙시다. 후회로 끝나는 순간적인 쾌락을 좇으며 낭비하지도 맙시다. 이 삶은 우리가 진심, 정직,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집은 소박할 수 있고 생계는 빠듯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한 그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재산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박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욕망과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직함을 거짓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이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부터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일찍 귀가하십시오. 배우자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잘 이야기하십시오. 실망감이 있다면 정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침묵이 점점 더 넓어지는 간격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심 어린 소통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분명 더 힘든 시련을 겪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며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인내심 있고 더 현명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닌 우리가 베풀었던 선행과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삶이 시련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